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이죠. 바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맞습니다. 고대부터 젊음의 샘, 불로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막대한 자본 그리고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생존 기간,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을 그냥 몇 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질병 없이 정말 활력 넘치게 사는 기간, 요즘 헬스 스팬이라고 부르죠. 건강 수명, 이걸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날 장수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실리콘밸리의 그 거물들 있잖아요. 왜 이 분야에 이렇게 열광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 또 이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일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거물들의 진짜 속마음부터 핵심 기술, 그리고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까지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빅테크 거물들의 움직임부터 좀 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은 오픈 AI의 CEO죠. 샘 알트먼. 네, 그렇죠. AI 분야의 리더가 이 생명연장 기술에 직접 그것도 거액을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에 투자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명공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고 봐야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레트로의 목표는 건강 수명 10년 이상 연장.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목표가 명확하죠. 초기 투자액도 상당했고 추가로 1조 원 넘는 투자 유치 계획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니까 레트로바 개발 중인 후보 약물 알티아 242 이게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역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2025년 말에는 임상 1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해요. 아, 그 약물 작용 기전도 흥미롭던데요. 세포의 자가 청소 기능, 그러니까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맞아요. 오토파지. 그리고 또 테크크런치나 실리콘 앵글 같은 데서는 레트로가 오픈 AI의 AI 모델이랑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막 융합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네드닷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모델 훈련에 AI를 쓴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를 통한 예측과 모델링이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제어하는데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AI라는 지능으로 생명의 진영, 즉 생물학을 해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시도 인셈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베이조스는 알토스랩스라는 연구 조직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알토스랩스, 여기는 세포의 시계를 되돌린다. 세포 회춘 연구에 집중한다고요. 네, 핵심은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DNA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말 그대로 세포를 젊게 만들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알트먼이 AI와 생명공학의 시너지에 주목한다면 베이조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세포 자체의 노화 메커니즘, 그중에서도 후생 유전학적 변화를 되돌리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접근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있죠.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메투셀라 재단 지원 같은 걸 보면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신념이 강해 보이고요. 그렇죠. 틸은 좀 그런 면이 있죠. 또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가족력 때문에 파킨슨병 연구 같은 좀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해서 정밀의료나 AI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랩스터 창업자 숀 파커는 암 면역 치료나 신경질환 연구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동기는 개인적인 경험, 기술에 대한 믿음, 아니면 사업적 기회 다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은 분명하죠.
이 거물들의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제 장수 연구 분야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와 과감한 시도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부 주도 연구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네. 자, 그럼 이 거물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그 기술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말 건강 수명 연장을 현실로 만들 열쇠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기술 중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던 세포 재프로그래밍이에요. 아, 네. 야마나카 인자. 노벨상도 받았죠. 그렇죠. 다 자란 세포를 배와 줄기세포처럼 완전히 되돌리는 기술에서 시작했죠. 근데 요즘엔 부분 리프로그래밍, 파셜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더 주목받아요. 부분 리프로그래밍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세포의 원래 정체성, 예를 들면 피부세포면 피부세포의 특징은 유지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특징만 선택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예요. 완전히 아기 상태로 돌릴 때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암 발생 위험 같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노화 제어 효과를 얻으려는 좀 더 정교한 접근법이죠. 오, 그럼 훨씬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특히 알츠하이머나 파킨성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도 기대가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세포의 자가 청소 시스템, 오토파지 활성화, 이것도 중요한 전략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손상된 단백질을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거든요. 이걸 다시 강화시켜서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앞서 말한 그 레트러의 알츠하이머 후보 약물 RTR242도 바로 이 오토파지 활성화를 이용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죠. 또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조절도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DNA 메틸화 같은 후생 유전학적 표지들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에피제네틱 시계 기술이 대표적이죠. 아, 그 생체 시계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 시계가 단순히 나이만 재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 중인 여러 항노화 치료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도 쓰여요. 노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또 그 진행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셈이죠. 흥미롭네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의 다른 병 치료하려고 허가받은 약들 중에서 혹시 노화를 늦추거나 노화 관련 질병에 효과 있는 약이 없을까? 이걸 찾아내려는 시도도 아주 활발하다면서요. 아, 네. 약물 재배치, 드럭 리퍼포징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평균 10년 넘는 시간하고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런데 이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건 이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노화처럼 복잡하고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분야 연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RSIXII에 발표된 연구 같은 걸 보면 수천 개의 노화 관련 유전자 네트워크랑 기존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AI로 막 분석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아, 드디어 AI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네, 이 모든 기술 발전의 밑바탕에는 인공지능 AI와 계산 생물학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해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생물학적 네트워크 모델링, 새로운 약물 후보 찾는 거, 방대한 유전체나 단백체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AI가 연구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정말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 같은 게 다 그런 예시겠네요. 정확합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를 넘어서서 생명과학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패턴 속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찾아내고 생물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능력이요. 이게 장수 연구를 포함해서 생명과학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AI의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투자는 뜨겁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연구 환경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그 점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렁제비티 딱 테크놀로지 보도를 보면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NIA라고 하죠.
여기 2020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예산 삭감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왜요? 글쎄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겠죠. 특히 연구센터 지원금이 24.5%나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공연구 재원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 생태계의 불균형이 좀 심화될 수 있어요. 당장 돈이 안 되는 기초 연구나 아주 오랫동안 추적해야 하는 연구들이 위축될 수 있고요. 또 연구 주제가 거대 민간 자본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좀 편중될 우려도 있죠. 아, 너무 상업적인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 투자가 연구 속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의 폭과 깊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수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나 상업화 움직임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세포 자가 포식, 즉 오토파지를 유도한다고 알려진 스페르미딘 같은 성분이 들어간 항노화 보조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페르미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한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죠. FT도 지적했지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이 명확하게 검증되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 관심 증가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정보나 과장된 광고가 막 넘쳐날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꼭 필요한 지적이네요. 더 큰 규모의 움직임도 있죠. 가디언지는 상금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 같은 엄청난 경진대회가 건강 수명 연장 기술 경쟁을 더 부추길 거라고 보도했고요. 네, 그런 경쟁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면도 있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흐름은 여성 건강, 특히 중년 여성의 노화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디헬스 같은 회사가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성 노화 예방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건 장수 연구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 예방, 건강관리, 그리고 특정 인구 집단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웰리스 산업하고의 접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이 장수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고요? 더 위크지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같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장수 기술은 이제 순수 과학 기술 영역을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사회적인 논의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기술적인 허들 자체가 여전히 높아요. 노화라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법이나 개입이 장기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검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임상시험만 해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유전적인 배경이나 생활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치료법이라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 개인차 문제도 극복해야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세포 재프로그래밍이나 유전자 편집 같은 아주 강력한 기술들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죠. 예를 들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면역 시스템이 교란된다거나 하는.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건 사회적, 윤리적 문제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우려되는 건 역시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에요. 불평등요? 네. 초기 장수 기술은 아마 엄청나게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소수의 부유층만 그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는 소외되면서 건강과 수명에서의 격차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연대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의미 자체가 변하고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평균 수명이 120세, 150세가 되는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구 구조 변화, 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말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혜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삶의 조건에 맞는 사회 시스템은 무엇일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샘 알트먼이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빅테크 리더들의 주도로 장수 연구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분세포 재프로그래밍, 오토파지 활성화, 후센 유전학 조절, 그리고 AI 융합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동시에 공공 연구 자금은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항노화 보조제 시장이나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걸 통해서 대중적인 관심과 상업화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적인 완성도나 안전성 확보라는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나 생명 윤리 문제 같은 아주 깊은 고민거리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걸 넘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혜택을 과연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장수 기술은 분명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그림자 또한 짙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아니 어쩌면 한 발 더 앞서서 우리 사회의 윤리적, 제도적 논의가 성숙해져야 할 필요성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개념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만약 이런 기술들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나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